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11월하고 12월 연말까지 달러 강세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나,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운드화 약세 요인, 엔화 약세 요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를 하면서 그 연말까지 달러 강세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.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지금 달러 강세 요인은 유로와 엔과 판다 약세 요인이에요. 달러 인덱스 기준이 그 결국은 그 달러를 제외한 유로, 엔, 파운드, 그리고 캐나다 달러 등등 그 몇 개 국가에 이제 영동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쪽에서 약세 요인이 생기면 달러 강세 요인이 되는 거죠. 그 11월 12일 금요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가격이 95 이상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, 그게 이제 영국 파운드, 유로 다 지금 약세 요인이 지금 적지 않아요. 그러니까 유로 지역도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약세고, 엔은 그 뭡니까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그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약세고, 영국 파운드는 그 만성적인 적자 때문에 약세 요인이 있고, 그러니까 주요국 통화 달러 인덱스 중에서 이 상개국 통화가 거의 90% 차지하기 때문에 뭐 이 세 개 통화가 약세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달러 강세 요인이죠. 거기다가 이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. 뭐 우리나라 연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금리는 비슷하다고 하면 환율이 1%만 올라도 그게 이익이잖아요. 더군다나 뭐 단기채 같은 거는 뭐 사더라도 문제도 없고,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 수요도 증가하고 금리가 조금 더 오르면 유럽 쪽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, 미국 시장금리 10년물이 일본이나 유로존보다 높잖아요. 그럼 그 정도면 10년물 투자해도 문제 없어요. 뭐 환율만 문제 없다면. 근데 지금 환경은 자기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. 이 유로 약세, 엔 약세, 파운드 약세 요인이 있다는 거를. 그래서 요 근래에 그 미국 통화량이 증가하는 이유이면서 유로를 가져와 갖고 바꿔가 산다면 그 달러로 바꿔줘야 되니까 달러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보는 통화량도 증가하고, 그 다음에 미국 그 10년물 국채는 물론 2년물 이하 그 채권까지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.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4분기 6월 말까지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동한 돈이 이거는 그 전체인데, 요즘은 뭐 미국으로 대부분 이동하니까, 그러니까 이제 7, 8, 9월에 일어난 거, 지난 한 6월까지는 홍콩 쪽에도 많이 갔는데 7월 이후에 뭐 외국 정권 투자 자금은 대부분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니까, 여기는 6월까지 밖에 통계를 없어가지고 안 냈는데 7, 8, 9월에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합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니까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흥국 주식이나 국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.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환차손이 생기거든요. 또 주식 투자 손실이 생기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매도할 수밖에 없고, 그 다음에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나 채권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그 통화는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거죠. 결국 이 또한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고,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보면 똑같이 물가가 상승해도 그 미국보다는 신흥국이 부담이 커요.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이 27년 만에 최고치로 13% 상승했다는 거는 중국 그 소득 계층을 볼 때 약 한 60 내지 70% 국민들은
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. 이거는 또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하고 그러고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이나 뭐 이쪽에 그 성장률 둔화죠. 이 또한은 이제 유로화 가치 하락 요인이죠. 중국이 그 위안화 가치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 중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 또한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. 그리고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돈을 가진 사람, 즉 달러를 가진 사람은 돈을 안 내놨겠지요. 달러를. 그러다가 신흥국에서는 자국 통화가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지요. 그러니까 그 이 또한 이제 그 자금시장 경색 현상이면서 자국 통화 경색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달러 자금시장 경색 현상의 일부가 되는 거죠. 더군다나 이제 외채가 많은 신흥국은 위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위험 관리하는 방법이 미국 단기채에 대해 투자하는 거죠. 그래서 요 근래에 미국 단기채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는데 이런 외환시장 환경만 이해를 하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다. 그래서 미국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가 안정되는 이유 중 하나다. 참고로 한국 그 경우에는 10월 연장 무역 수지가 잠정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데 지난해 12월보다 뭐 엄청 감소했거든요.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면서 또 달러 강세 요인이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달러 강세 요인들이 많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미국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. 앞에서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한번 그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. 우선은 뭐 연말까지만 봤어요. 연말에 가서 이제 어떤 요인이 있느냐,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 중국 경제가 또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를 보고 연말에 가서 제가 또 따로 별도로 내년도에 어떤 그 달러 강세 요인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달러 인덱스 통화 얘기도 한번 점검 다시 해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내년 환율은 원래 연말쯤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희들은 그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 해봐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. 원래 연초가 대표적이지요. 기술적 지표로 보면 뭐 달러당 그 우리 원화 환율이 1,000원 수준까지 내려갈 것 같단 말이죠. 그런데 펀더멘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기술적 지표 분석이 그런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.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부분 패널들 와서 그 유튜브 공간에서 할 동안 대부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. 그래프 분석. 그대로 하면 엄청 올라가야 될 때 또 내리버리고 또 내려가야 될 때 잘 안 내리고 그렇게 게 기술적 지표예요. 그래서 가능한 우리 연구소는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거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참고 자료 정도로는 활용 가치가 있죠. 기술적 지표가. 그러나 이것을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결국 큰 방향은 펀더멘탈이 결정하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, 시장금리는 어떻게 갈 거냐, 또 정부 정책 방향은 어떠냐, 부동산 시장은 환경은 어떠냐, 이런 큰 어떤 펀더멘탈, 그러니까 빅 트렌드가 결정하는 것이지 기술적 지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기술적 지표는 사용 안 하려고 하고 가끔씩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그 펀더멘털과 함께 그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
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. 뭐 포유 환율 연구소에 대해서 그동안 뭐 많은 의견을 한번 체크해보, 과거까지 체크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. 과거 뭐 2007년부터 뭐 제가 방송 활동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때마다 다른 사람 의견하고 다 틀려요. 그분들 다 기술적 지표 분석이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적중했거든요.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